이 방산하고 조선은 그러면 과연 하반기까지도 상승이 연속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약간 하반기까지 위험할 것 같아요.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은 이제 그렇게 거품도 끼어있지 않다. 건설과 원전도 거품이 아직까지도 안 꼈죠. 왜? 자, 지금 벌써 삼사님 5월 말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일단 한번 한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5월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최저점이 4월 9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9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더 축소시키면 한 2주 정도 빠졌었는데 그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생각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까지 관세를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고 공표를 하고 또 중국은 뭐 100%에서 아마 한 145%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점이 4월 9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4월 9일에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이거 더 이렇게 관세 정책이 가면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그 4월 9일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격언이 악재의 소멸, 악재의 희석은 호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까지가 딱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로 상호 관세 뭐 25에서 30%까지 하기로 했던 거 90일 유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일본 날라가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상부 직원들 날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외교통상 회의가 시작이 됐고 나라별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하나만 잡겠다 이런 트럼프 의지가 돋보였는데 사실은 글로벌 경기에서 지투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관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정책이 사실은 좀 유화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통상협상을 한 번 했는데 한 번만에 우리 또 미국과 중국도 100% 정도 낮춰.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파격적인 협상이 나오면서 주식 차트에서는 V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4월 9일을 저점으로 해서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면 V자형 반등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9일이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한 2, 3주가 떨어졌었고 그리고 또 4월 9일을 저점으로 해서 한 달 이상 반등을 줬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V자형의 오른쪽 끝자락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줬지만 뭐 밑에 이평선을 깔고 또 4월 9일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미국 차트를 봐도 똑같아요. 그때 저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을 줬고 글로벌 차트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변수보다 트럼프의 입 변수가 가장 컸고 4월 9일 전까지는 굉장히 글로벌 경기를 공포로 몰아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좀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실질적으로 관세도 좀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약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의 글로벌 지수 특히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에서 여전히 트럼프의 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잖아요. 그럼 과연 8년 전에는 어땠을까 했을 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거의 1년 반을 끌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 초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몇 달 만에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뭐 마무리가 됐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8년 전을 유추해서 그때처럼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연결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은 좀 더 협상이 남아있고 뭐 트럼프의 그 변덕스러운 입이 또 얼마나 호전적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트럼프의 입, 특히 관세라고 말씀드렸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뭐 그거에 파생되는 이야기들이지만 결국은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었거든요. 맞아, 무디스. 네, 신용등급의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지출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정책이랄지 국채금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다고 봐요. 우리나라 변수에서는 환율 변수인데요. 일단 환율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안정을 찾은 건 아니고 미국의 환율 정책 자체가 지금 달러 약세를 기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거의 6개월 이상 놀다가 1,4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유야 어쨌든 1,400원 이상에서 우리가 공포스러웠던 건 1,500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1,500원 넘어가고 1,6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뭐 이제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1,400원 밑으로 확실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369원입니다. 그래서 막 1,450원, 1,480원까지 갔을 때에 비한다면 환율 공포는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불안인데요. 뭐 정치 불안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정당의 싸움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부재가 가장 컸다면 어찌됐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부재는 사라지는 거니까 국내의 환율 급등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갔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럼 국내적으로의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입에 대한 악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그 불확실성은 아직은 남아있다. 왜? 8년 전에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몇 달 만에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도 좀 안정이 됐고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도 어쨌든 6월 3일이 되면 누가 되든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면 이제 트럼프의 입이 남은 건데 이제는 한 80일 정도 남았을까요? 80일 뒤에 좀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때렸다가 굉장히 거의 한 100% 가까이 낮춰서 지금 뭐 30% 뭐 20%씩 서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 90일, 80일 뒤에는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가 증시에 또 뒤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그거를 그때 가서 다 막 알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기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도 이제 스토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면 과거 8년 전의 사례로 든다면 90일 만에 뭔가 완벽하게 해결되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해결이 되긴 쉽지 않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거의 4년이 됐거든요. 뭐 아마 횟수로 4년일 거예요. 거의 만으로 3년일 거예요. 22, 23, 24, 25. 네, 그래서 이 3, 4년이 될 건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호언 장담을 했단 말이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끝난다. 안 끝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대 개인이 싸움을 해도 몇 년 동안 소송을 하고 감정 싸움 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특히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진짜 복합적이거든요. 그 복합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최근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토로서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 중국 견제가 특히나 트럼프는 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국 보호주의, 뭐 백인 보호주의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마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행정 초기에 지금 이기 행정부 초기에 이렇게 강하게 던지고 좀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중국의 눈치나 중국 때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하게 했을 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뭐 연준이한테 좀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우리들이 보기에도 강압적으로 야 관세 우리 부과할 건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빨리 금리 인하해줘. 금리 인하해줘라고 거의 반강제로 밀어붙였거든요. 안 그러면 너 자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지 않게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나라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연방준비위원장을 갈아 끼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 윽박질릴 수 있지만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도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 달 만에 그 바닥을 치는 대통령은 거의 처음이라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도 어찌 보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중국한테 양보하는 듯한
그리고 우리도 얻을 걸 얻었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되게 일시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고 90일 안에 그게 해결되거나 이제 완전히 90일 안에 협상 마무리 원래 예전처럼이라고 나올 확률보다는 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공책을 쓸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이제 뭐 6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5월까지 가장 많이 오른 주도 섹터는 지금 어디예요? 일단 작년부터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 뭐 한 여름, 가을, 겨울, 올해 1분기까지 정말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은 1순위는 방산주입니다. 방산. 1순위는 방산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지금 HTS 화면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쫙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에 제가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그 주식 분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게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일 보면서 이런 업종 간의 변동,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보면 이 업종이 진짜 요즘에 강세 업종이구나. 이 업종이 앞으로도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이 업종은 약화되고 있구나. 이 업종은 앞으로도 약화될 수 있겠구나. 이 업종의 대장주는 누구인지가 한눈에 보이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분석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종목 이름으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인공은 일단 현대차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현대차인데 올랐다는 건가요? 아니죠. 시총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대차를 주인공으로 설명을 하면 최근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들이 계속 강해지고 왔고 오늘까지 어떤 업종이 강한지가 해석이 다 돼요. 현대차 기아가 7위, 8위입니다. 네, 자 보세요. 원래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한국전력 1위였고요. 한국전력이 그냥 국민주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시총 1위를 꿰찬 이후로 한 번도 시총 2위를 내준 적이 없고요. 삼성전자 이후에 시총 2위를 꿰차고 꽤 오랫동안 2위를 지속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할 때 그때는 전차시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차시대.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의 전 그리고 현대차의 차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오르고 큰 장이 온다라는 말. 그때가 전차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시총 2위 현대차를 제일 먼저 내려가게 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가 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확실히 우리나라의 제1의 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시총 순위 변화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금은 10위까지 밀렸지만 셀트리온이 3, 4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총 3, 4위. 네. 그럼 현대차를 밀어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고요. 자, 그 다음 몇 년 전에 뭐 2, 3년 전이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돌풍이 있었죠. 어떤 업종에? 2차 전지 돌풍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돌풍이 있었고 2차 전지 시총 1위가 오늘까지도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4위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변되는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이 2차 전지. 근데 그 다음엔 어떤 업종이 올라왔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잖아요. 시총 5위입니다. 5위. 5위. 네, 시총 5위입니다. 방산주가 시총 탑10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고요. 10위, 9위, 8위, 7위, 6위,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가장 1년 동안 많이 오른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방산주고요. 방산주의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고 부대장은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한국항공우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산주 다음에 뭐가 있었니? 뭐가 있었냐면 일단 6위에 KB금융이 있어요. KB금융도 10위 밑으로 한참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6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다? 작년부터 올라오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지수가 4월 9일 때 바닥치고 올라올 때 선도적으로 올라왔던 게 금융주예요. 그래서 금융주가 선도적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뭐냐면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금융주는 뭐 수출을 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수주기 때문에 내수주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KB금융이 시총 6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제 현대차가 시총 7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산업이었잖아요. 네. 더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이 현대차보다 외제차를 사실 좀 좋아하는 경향들, 젊은 분들은 더욱더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자동차 다 두드려 매길 거야, 품목 관세 해버릴 거야 이래버리니까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거기다 중요한 건 2차 전지까지 흔들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낮아지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산주의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있죠.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탑10 아래에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방산주는 탑10에 처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선주는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6년, 2007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이지만 그 당시는 현대중공업이었죠. 기업 분할하기 전에. 현대중공업이 지금 기업 분할하면서 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HD 어쩌고 저쩌고가 굉장히 종목이 많아졌는데, 예전엔 그냥 현대중공업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은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조선주의 대장주였고요. 기업 분할하고서 기업이 쪼개져갖고 시총이 탑10 안에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작년 가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서 방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불안함 속에서 오르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더 많이 올랐고, 조선주는 작년 가을 겨울쯤에 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정도로 오르다가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가 한국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조선업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꽤 1년 또는 6개월 정도 상승을 보인 업종을 꼽자면 시총 상위 종목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KB금융, 요 정도의 업종을 말씀드리면 되고요. 시총 1위 종목이 막 탑10이나 요 안에 못 들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력기기가 있겠죠? 전력기기. 전력기기는 3인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죠? HD 현대일렉,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요 3인방 중에 역시 대장은 HD 현대일렉이었고요. 근데 전력기기는 조선과 방산이랑 좀 달라요. 조선과 방산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올랐던 애들이고요. 네. 사실은 전력기기 3인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AI 빅테크들이 좀 출렁거렸거든요. 그러면서 전력기기주들도 같이 출렁거려갖고 고점에서 좀 조정을 몇 달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거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랑 건설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주는 플러스 원전까지.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이 원전하고 건설이거든요. 네. 건설은 바로 여기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 1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얘도 13위가 거의 기록일 겁니다. 제 기억에. 원전 관련주가 시총 13위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대장주가 돼서 원전, 건설 이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원래 대장이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APR,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작년 가을부터 올해 지금까지 올라왔던 업종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았던 거는 방산주, 조선주, 진짜 좋았다가 조정받은 애들이 전력기기, 그리고 별로였는데 올해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애들이 화장품, 건설주, 거기에 엔터주까지. 엔터주, 하이브나 뭐 JYP나 지금 다 움직임 좋거든요. SM이나. 그래서 엔터주까지. 이 정도면은 최근에 강한 업종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강한 업종 섹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강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 하반기에도 좀 강할 것 같은 친구랑 아니면 새로운 또 유망 섹터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강했던 애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애들은 언제 꺾일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떨어져 있는 애들은 언제 올라갈지를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뭐 조정받은 애들은 얘 조정받고 있는데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게 세 가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추세라는 게 원래 세 가지예요. 상승 추세, 비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애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언젠가 고점을 찍을 텐데, 하락 추세 애들은 야 맨날 떨어지네, 얘네 언제부터 오를까. 그리고 비추세 애들은 막 조정받는데 위로 튈까 아래로 튈까. 그럼 업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계속 오르고 있는 상승 추세 중에 신고점 근처에 있는 애들은 두 가지 애들이에요. 방산하고 조선. 그렇죠. 이 방산하고 조선은 그러면 과연 하반기까지도 상승이 연속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거는 저는 약간 하반기까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의 기간이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혼이 오른 주식은 네, 상승은 기간과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한 3, 4년 했고요. 바닥 대비 거의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게 여기서 막 2배, 3배 더 올라서 뭐 바닥 대비 100배까지 오를까? 그런 시기가 이제 딱 2차 전지의 2023년 7월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2023년 7월의 시기에 2차 전지들 중에 주도주들이 30배, 50배씩 올랐었고요. 얘 이제 뭐 2배 올라가면 100배인데? 그러면서 막 2024, 2025까지 올라라고 강하게 언급했던 애널분들 또는 오른다고 강하게 믿고 있던 분들의 계좌에 2차 전지가 지금은 굉장히 쭉정이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막 2분의 1토 막 3분의 1토 막 4분의 1토막이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이 추세를 타서 나는 뭐 20%, 30% 더 수익 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는 조선주하고 방산주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주가에서 2배, 3배 더 간다고 한다면 정말 뭐 이제 50배, 100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2배, 3배가 뭐 연말까지 더 갈까라는 확률은 저는 좀 더 낮고, 왜? 기간도 오래됐고 상승률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가치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방산과 조선이 올라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컸죠.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초기에 굉장히 그 강력한 드라이버가 생기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업,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자체적으로도 강한 업종이지만 지금 버프를 받았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버프를 받은 거고, 그거를 좀 제외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계속 2차 전지 언급하는데 2년 전에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2년 전에 강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렇게 파트별로 강한 주도주들이 있었단 말이죠. 2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수출도 잘하고 막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했었단 말이에요. 매출액 2배, 영업이익 3배 막 이렇게 올랐었죠. 네. 그런데 그걸로만 올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IRA 법 때문에 올랐던 거죠. 그렇죠. 바이든의 IRA 법이 버프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버프가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지금 폐지돼요, 폐지된다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2차 전지는 연일 신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방산주, 조선주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추세론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꼭지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 있고요. 실적도 좋은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 여태까지 올라갔던 거에 약간의 거품이 끼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이고, 그 거품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 왠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쓴 책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은 4가지가 있다고 봐요. 4가지. 가치 평가를 했는데 기업 가치 대비 싸게 팔리고 있어. 그건 저평가주죠. 네. 근데 가치 평가를 했는데 기업 가치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어. 그거는 고평가주입니다. 고평가주. 네. 평가 기준으로는 저평가주하고 고평가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가 몇 년 동안 성장하고 있어. 그거는 성장주. 근데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 그거는 역성장주. 그러면 요거를 조합을 쫙 하면 4가지가 있죠. 성장 저평가주가 있고, 성장 고평가주가 있고, 역성장 고평가주가 있고, 역성장 저평가주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방산하고 조선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한 6개월 전 기준으로 본다면 성장 저평가주였죠. 왜? 조선하고 방산이 우리가 막 성장주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평가주라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매출이 퀀텀 점프를 막 한 거죠. 그럼 매출이 성장하니까 성장주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장 저평가주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매출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방산주 차트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주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성장 적정평가 또는 성장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주가가 유지가 되려면 그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든지 또는 주가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하고 조선은 더 이상 저평가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 적정평가 또는 성장 고평가 정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 정반대에 있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 7월에는 뭐였을까요? 계속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정평가를 넘어서서, 왜냐하면 주가가 막 50배씩 올랐으니까 30배, 20배. 그러면 성장 고평가였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끝나면 역성장 고평가가 돼버려요. 제일 안 좋은 주식이 역성장 고평가가. 근데 그게 딱 2차 전지의 최근 2년의 흐름이었죠.
IRA법이 흔들리고 네. 전기차 안 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야 전기차 특히 주지 마. 그거 그거 불편해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전기차 피크를 찍다가 보조금 많이 주고 할 땐 타다가 요즘에는 아이 뭐 전기차를 타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멈췄어. 그 역성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IRA 법안 때문에 주가 버프를 받았어. 네. 그러니까 역성장 고평가 주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역성장인데 고평가의 영역을 벗어나냐 했을 때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정도겠죠. 몇 년 동안 반에 반토막 났으니까. 그러면 역성장 적정평가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역성장이 빨리 성장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안 대야됐지만 고평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 네. 왜냐하면 고평가, 저평가는 그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가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가가 10배 오르면 퍼가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네. 똑같은 실적에서 퍼가 10이었던 종목이 주가가 10배 오르면 퍼가 100이 됩니다. 당연히 고평가죠. 근데 똑같은 실적에서 주가가 반토막이나 그럼 퍼가 100이었던 게 50이 돼요. 똑같은 실적에서 그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나 그럼 12, 25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애들은 막 퍼가 50,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20, 10으로 내려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는 좀 벗어났지만 성장 쪽으로 좀 보이는 힌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2차 전지고. 그러면 어찌 보면 화장품, 엔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고 있으면서 고평가의 영역이 아닌 애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근데 미래의 성장성은 누구보다 밝은 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막말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성장 제품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게, 뭐 로봇 AI는 성장 산업이고, 조선은 비성장이야. 이게 아니고, 매출이 증가하면 성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앞에 생략된 게 매출 성장 산업. 그러면은 성장 산업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이 매출이 성장하면 매출 성장 기업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출 성장 기업이 불닭볶음면인데 그럼 우리나라 인구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무슨 5천만에서 5억이 된 것도 아닌데 삼양식품의 매출이 10배, 20배, 30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올라갔는데 5천만 명이 먹던 라면에서 5억 명, 10억 명이 먹는 라면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 성장 기업이 돼버리니까 다른 음식료 기업보다 퀀텀 점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국인들만 사고 있던 거를 외국인들도 사냐? 이게 요즘에 소비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하고 엔터가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던 가수들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했던 화장품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주가를 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중에도 APR,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건 의료기기 업종이 있겠죠. 의료기기 업종이 우리나라 분들만 피부과를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내국에 의료 관광을 와서 피부과를 다니고 중국분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또 자기 나라 가서 야 한국 피부과 최고야. 그러니까 또 그런 의료기기들이 수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 산업이냐 안 성장 산업이냐에 대한 구분이 전통적인 이거는 성장 산업이야, 이거는 역성장 산업에 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성장인데 어떨 때 매출액이 증가할까를 봤을 때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던 산업이 외국까지 활짝 펼쳐질 때가 바로 성장 산업으로 진입하는 시점이니까 엔터 또는 화장품 이런 쪽은 이제 성장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품도 끼어 있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업종들 중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원전은 건설과 원전도 거품이 아직까지도 안 꼈죠. 왜? 건설주는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딱딱 한 번씩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건설주가 올랐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예요. 왜냐? 그때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만나갖고 뭐 하이 브라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건설주들이 한 주가가 2-3배 올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평화적으로 다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북한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건 아까 말했던 재료잖아요. 그 재료가 현실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실적과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뭐 PF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얼어붙어 오면서 건설 산업은 더군다나 성장 산업이 아니고 매출액 증가 별로 안 나오니까 건설주들은 되게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런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성장
가치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주들이 뭐 거품이 끼어있지는 않으니까 역성장 거품주는 아니죠. 그러면 역성장 가치주들은 사실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성장 거품주예요. 성장이 끝나버린 거품주. 그거는 한번 폭락하면 2배, 3배 떨어지거든요. 3분의 1도 막 나요. 근데 제일 좋아해야 될 건 성장 가치주겠죠. 막 성장을 하는데 가치주야 저평가되어 있어. 네. 자, 그런데 건설주들이 원래 역성장 가치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몇 달 동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역시 재료 가치가 또 가미가 된 거죠. 그럼 그 재료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몇 년씩 하고 있는데 저 전쟁이 꼭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번에 이제 또 대선도 있는데 또 대선에 또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도록 재정 지출이 나올 테니까 전국의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원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주는 법안들이 상정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원전 업체도 수혜지만 그 원전을 짓는 건설주도 수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건설주들이 뭐 복합 테마가 돼버린 거예요. 평화 테마. 전쟁이 끝나면 건설주가 오르겠지. 또는 대선 테마. 대선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집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집권 초기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딱 타이밍이 맞으면서 건설주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방산조선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거는 만약에 세무사님이 방산과 조선주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부터 파실 거예요? 지금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 익절인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어떤 매출액의 기울기가 꺾이는 걸 보고 배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유자들은? 네, 일단 보유자들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올라가면서 파는 분들이 있고요. 네. 떨어지면서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올라가면서 파는 분들은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지금. 그 아마도 지금의 보유자들은 최근에 사신 분들 말고,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 단기 매매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조선이나 방산 갖고 있어서 한 100% 수익 났어. 뭐 150% 났어. 심지어 200% 났어 하는 분들은 올라가면서 아마 안 판 분들일 거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추세 매매를 믿는 분들일 거예요. 그럼 추세 매매를 믿는 분들은 꺾이는 게 확인되고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꺾이는 거야? 그렇죠. 어떤 게 꺾이는가에서는 결국은 저는 삼박자 투자를 좀 주창을 하니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박자 투자. 이번에 또 허영만의 주식 타짜 슈퍼겜 이세무사님 편이죠. 허영만 작가님이 쓰신 거고 세무사님이 쓰신 책은 아닌 거죠.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삼박자 투자 얘기해 주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자연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좋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허영만 하백님의 주식 타짜 슈퍼게임이 이세무사 편.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이게 뭐 인쇄 받으세요? 아니죠. 제가 주인공이니까. 저 여기 뒤에 보면 이정윤 이름까지 써 있네요. 어쨌든 이 책이 잘 되는 게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타짜거든요. 그 타짜의 주인공이 곤이라면 주식 타짜의 주인공은 이제 이정윤이다. 이렇게 허영만 하백님이 제 책 한 권에 저만 이렇게 나오게 분권화 시켜줘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한박자 투자법으로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성장 산업이 끝이 언제 끝날지 차트적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 몇 % 꺾였냐 또는 고점 대비 어느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빨리 파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20% 정도 또는 고점 대비 한 21선 꺾일 때 파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난 좀 더 버틸래. 난 어차피 한 2배 지금 남았고 나는 좀 더 버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61선 깨질 때까지 또는 한 30% 빠질 때까지. 근데 만약에 아니야 나는 방산하고 조선 앞으로 3년 4년 더 갈 거고 죽어도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라는 생각은 버리자. 왜냐면 30%까지 빠지면 또는 한 40%까지 빠지면 전고 좀 돌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매물벽이 워낙 많아서 고점의 매물벽이 많아서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좀 빠르신 분들은 20% 좀 늦어도 한 30%선 그 정도에서는 파시는 게 맞고 내가 산 가격에서가 아니고 고점 대비 30%라는 뜻은 이 지금 조정이 폭락이 아니라 조정 겪고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고점이 88만 원이에요. 네. 88만 원에서 한 10% 빠진다는 얘기는 80만 원이죠? 20% 빠지는 거는 뭐 한 72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30%가 빠지면 한 65만 원? 그러면 한 72만 원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으로 친다면 21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난 61선까지는 버텨. 요 부분이에요, 요거. 그래서 차트로 한다면 난 한 61선 깨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왜냐면 61선 잘 안 깨거든요. 잘 안 깬단 말이죠. 그래서 61선 또는 뭐 한 20에서 25%, 30% 정도까지 퍼센트로 고점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정을 받고 있는 HD 현대일렉을 보면 예를 들어 고점이 45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 45만 원에서 만약에 이평선 위주로 한다면 이미 다 파셨어야 돼요. 추세 매매자들은. 추세 매매자들이 버티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팔았겠죠. 다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갔으니까. 또는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빠졌냐에서도 45만 원짜리가 30만 원 깼으면 거의 30% 빠진 거거든요. 네. 팔았어요. 추세 매매자. 야, 왜 팔았냐? 여기서 다시 올라갔잖아. 그건 사실 추세 매매자의 몫은 아니죠. 단기 매매자의 몫이고 길게 끌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 사실 파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고점 대비 몇 퍼센트에서 팔 거야. 또는 이평선 못 깨면 팔게요라고 자기 자신 좀 결정을 해놓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인 거고. 그 차트적인 거고. 그럼 재료적인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과 조선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 강한 산업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또는 글로벌 산업의 움직임들을 도와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뀔 때 말씀드렸지만 뭐 종전이 나온다든지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엄청 펌프질해주다가 별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된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뭐 닥쳤던 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체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체 실적은 주가 올라가는 게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변수가 생기면 좀 불안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적인데 실적. 뭐 우리가 실적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분기 실적에서 계속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역성장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또 의심을 해야죠. 이거 성장이 끝났나? 계약이 이제 끝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